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만 30살에 서울 34평 아파트의 집주인이 된 비결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집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예전 얘기를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직장인으로 살면서 내 집 마련하는 건 정말 힘들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로 이런 접근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라도 뭔가 얻어가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을 매매한 뒤에 집 가격도 많이 올라서 투자로 따졌을 때 수익률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투자의 목적은 아니고 실거주를 위해서 매매를 한 거지만 결국 이게 저의 자산이고 투자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투자의 목적인 건 정말 거주 목적이건 내 집 마련이 꿈이다 라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패 경험입니다.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는데 전세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종잣돈은 거의 월세, 반전세 정도 구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래서 저는 첫 시작을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에서 서울에서 가장 땅값 싼 동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집을 매매할 돈도 없었을 뿐더러 집을 사야 된다는 개념이나 욕심 자체가 없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집값이 그렇게 상승하지 않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집값 오르지도 않는데 집을 사서 뭐해, 세금만 많이 내고 돈만 묶여있는 거지 라고 잘 멋모르면서 생각만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2년이 지나니까 집을 매매하게 돼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집에 또 전세로 들어갔는데 와, 전세 날짜 맞춰서 이사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준에서 좀 더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셋집에 있다 보니까 또 불편한 점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전세로 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집주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의 그런 번거로움과 잘 안 해주려는 부분과 사는데 막 보일러 고장나기도 하고 위에 집에 물이 샜다고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은데 전세로 2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는 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좀 연장을 하고 이렇게 두 번째 집에서 살다가 이제 그 집도 집을 내놓게 돼서 또 새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집값을 알아보니까 전세 가격은 정말 몇 천만 원씩 뛰어 있고 집값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다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대출을 껴서 이 집을 샀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이렇게 많이 올랐을 텐데 라는 거를 몸소 체감을 한 거죠. 그렇게 보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집을 사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됐고, 그 시점에도 사실 이미 올라서 더 안 오를걸? 이런 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전세로 이사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을 느낀 거고, 이사 비용과 부동산 비용과 이런 걸 합치면 2년에 한 번씩 돈이 나가는 것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해보니 이제는 그냥 한 곳에서 정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직접 경험이 없이 그냥 남들이 누가 집으로 돈을 벌었대, 집을 샀는데 얼마가 올랐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좋겠다, 그럼 부러움에서 끝나잖아요. 해볼까? 뭔가 두려워, 그러고 끝나버리는데 당장 저희는 집을 이사를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런 낭떠러지의 상황들에 놓여지니까 확실히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생긴 거고, 이제 세 번째 집을 구할 때쯤에는 전세도 찾기 힘들어서 월세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월세는 그야말로 비용인데 그러느니 대출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자라는 확고한 목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돈을 정말 아껴 썼다라는 저의 소비 습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껴 써봤자 직장인이 버는 돈이 거기서 거긴데 얼마나 차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한 달에 우리가 옷에 지출하는 비용 30만 원 이상이죠. 화장품에 지출하는 비용도 20만 원 이상이죠. 최소한으로 말씀드린 거고, 사실 이렇게 아낄 수 있는 비용들을 합치면 한 달에 거의 한 6, 70만 원 이상은 최소한 아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적금 이자와 합쳐지고 복리가 되니까 이율이 높지는 않지만 큰 비용이 되더라고요.
뭐 한 달에 뭐 해봤자 5, 60만 원 그 수준이 아니라 사실 뭐 보너스 받을 때마다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더 큰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통제를 하면서 소비 습관을 늘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기 낳기 전까지만 해도 신입사원 때의 카드값이나 뭐 몇 년 차가 됐을 때의 카드값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의 지출을 관리했죠. 아, 뭐 그렇게까지 살 거 있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날아가는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결국 내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시드머니를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다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내 자산을 불리고 싶고 내가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저는 소비는 강하게 통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은 평소의 스트레스들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오잖아요. 심지어 저는 어느 수준의 말을 들었냐면 저의 점퍼를 보고 야, 너 털이 좀 싼 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야, 너 그렇게 입고 뭐 한 거 아니지? 라는 말을 하는 정도로 기분 나쁜 표현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맨날 같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좀 더 보세? 좀 더 저가의 옷을 최신 유행이 아닌 것들을 입었는데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 거죠. 그걸 들으면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내 돈이 내가 번 월급이 다 날아가는 거고 그런 얘기들 무시하면서 내가 모으면 내가 집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아예 관점을 바꾸면 그런 말 따위는 무시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솔직히 이제는 더 당당한 거죠. 저는 그때 모은 돈으로 집 사서 지금 돈 훨씬 많이 벌었어요. 억대로 올랐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인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입는지 그 사람이 어제 뭐 입었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기억 안 나거든요. 물론 평상시에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차림새가 이미지에 영향은 미치지만 그게 꼭 비싸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고 내 스타일, 내가 편하게 입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다라면 계절마다 사던 옷들 뭐 5개씩 샀으면 하나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씀씀이 통제하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다른 데에 대한 지출은 줄였지만 나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결국 중요한 건 씀씀이를 관리하는 것과 저의 연봉을 높이는 거다라고 생각했고 직장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크게 사업할 거 아닌 이상 내 몸값 올리는 방법은 이직을 잘하거나 승진을 잘하거나 그러려면 나는 나에게 투자를 잘해야겠다. 내가 나중에도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에 2,300만 원씩 들어가는 자격증 이런 것들도 다 돈을 들여가면서 투자를 했고 실제로 그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직을 할 때에도 면접에서 와 이런 자격증도 땄어요? 라는 질문을 가는 곳마다 하더라고요. 면접을 뭐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다들 되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 그 자격증이 있음으로써 더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성실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것처럼 내가 나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데에 들이는 돈은 아끼지 않으셨으면 하고 반면에 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수익을 위한 투자는 저는 가능한 지양했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워렌 버핏도 본인이 100% 이길 거라고 확신이 없으면 단 1달러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제가 투자에 대해서 잘 안다면은 했겠지만 정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주위 얘기를 듣고 투자를 했다가 망하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그냥 사원 수준인데도 막 3천만 원, 1억 이렇게 주위 사람들 투자 잘한다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했다가 망하는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남들 말에 귀 팔랑팔랑 하면서 내가 힘들게 월급 모은 거 날리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돈은 안전한 곳으로 묶어두는 용도로 은행에 넣어두시고 대신에 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을 썼던 그런 투자들이 장기적으로 저에게 도움이 됐고 그것이 제가 더 부가적인 수입을 내거나 연봉을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적금 풍차 돌리기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돈 모으는 방법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하나의 금융상품에 넣어두면 일부의 돈이 필요할 때 그걸 다 깨야 되는 단점이 있으니까 풍차 돌리기 방식으로 쪼개서 적금하시면 된다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정말 적금을 적극 활용하면서 돈을 모았고 물론 요즘에 은행이자 얼마나 돼? 라고 얘기하지만 적금은 이율 때문이 아니라 묶어두는 효과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 적금을 들어야 되는 이유 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력이에요. 제가 그런 정보가 정말 없다가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는 지인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열심히 알아보면서 이 지역이 옳은데 이런 정보보다는 안전한 곳, 내가 집을 마련해도 적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입지에 대한 조건을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역세권, 교육이 좋은 곳, 대단지 이런 조건은 웬만해서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 하죠.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할 때에도 큰 돈이니까 투자자의 관점에서 최소한 떨어지지 않을 곳을 고르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6번째는 결혼을 빨리 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돈을 많이 못 모은다고들 하잖아요. 아무래도 데이트를 할 때는 더 돈을 펑펑 쓰게 되는데 결혼을 빨리 하고 났더니 공통의 목표가 생기고 우리 가정이 더 안정적일 수 있게 모으는 데 집중할 수 있어서 둘이 힘을 합치니까 훨씬 돈을 빨리 모은 것 같아요. 저나 남편이 월급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하지만 장비병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그렇게 큰 돈을 지출하는 습관이 없고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열심히 돈을 굴리다 보니까 좀 더 내 집 마련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집을 마련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같이 모으면서 집을 키워가는 재미도 상당히 크니까 결혼할 때 그래도 집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라는 거는 실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물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함께 몇 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내 집 마련하자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대출을 활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알아보면 대출이 싼 상품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게다가 고정금리에 30년 납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정말 적은 이자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서 실제 집값이 오른 것이랑 비교해보면 대출하길 잘했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게다가 대출 30년 부담스러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의도치 않게 이직을 하게 되면서 그 퇴직금 쌓인 거를 받고 또 다른 모아둔 것들을 합치고 하다 보니까 대출금은 절반 이상 다 갚은 상태이고 대출을 껴서 그때 샀기 때문에 이 집을 살 수 있었지 만약에 대출 없이 돈을 다 모은 다음에 집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목표 금액을 모은 순간 집값은 이미 더 높아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집값 미쳤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웬만한 선진국의 도시 집값을 보면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보다 더 높은 곳이 더 많다고 해요. 집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시되는 가치인 거고 물론 몇십 년 뒤에는 인구 수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만 당장 몇 년 정도를 본다면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웬만해서 오를 가능성이 더 높고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내 집 마련,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사 다닐 걱정 없이 살 공간에 대한 니즈는 다 있으니까 너무 대출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이자가 아깝지만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자를 내는 만큼 더 좋은 환경인 집을 먼저 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너무 나는 대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면서라도 대학 생활을 했으니까 그 나이, 그 시기에 대학 생활을 즐길 수가 있었지 학비를 다 모아서 대학 생활을 하려고 생각했으면 늦가기 대학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더 대학 생활을 잘 즐길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중에 좀 갚는다고 하더라도 이자 좀 내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기에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집을 마련하고 그래서 더 아껴 쓰면서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큰 효용을 누리고 그게 결국에는 이자보다 더 큰 혜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물론 빨리빨리 갚아나가기 위한 방법들은 준비를 해야겠죠. 물론 저희가 대단한 집은 절대 아니에요. 비싼 동네는 택도 없죠. 하지만 적어도 집을 한번 사보니까 그것에 대한 감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다음에는 어떤 동네로 어디로 이사를 가야겠구나 다음번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이해도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막막해하고 내 월급으로 언제 돈을 모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흑수저 직장인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주위에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많기도 하고 제가 나름 공부하는 것들도 있어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 채널에는 돈을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계발, 대인관계, 스트레스, 회사 생활 등에 대해서
노하우를 올리고 있습니다. 잘 보셨으면 댓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